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철학 이야기의 최종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철학 중의 한 사람인 칸트의 인식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철학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아주 쉬운 이야기들을 굉장히 어렵게 한다. 또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철학을 배우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철학은 직관적으로 그냥 단번에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머릿속에서 그 고민을 하고 사색을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좀 꺼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이제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칸트의 철학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방대한 사상인데 그것을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칸트의 철학 중에서도 이제 인식론에 대해서 제가 보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칸트는 그죠? 칸트 우리가 서양 철학의 흐름을 한번 이제 칸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서양 철학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 이제 고대 철학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히랍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세의 철학이 있죠, 그죠? 중세의 종교 철학, 우리가 이제 교부 철학 내지는 스콜라 철학으로 대표되는 종교 철학이 있고, 그럼 중세를 지나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제가 볼 때 철학의 사조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지게 되는데, 이 대륙에서 데카르트를 비롯한 대륙의 합리론, 그 다음에 영국을 비롯한 영미법계의 경험론으로 이게 나누지게 되고, 이런 합리론과 경험론의 전통을 이제 통합을 해서 어느 정도 통합을 했다 그럴까요? 이것을 다시 이제 철학적인 어떤 통합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칸트의 철학. 이런 흐름을 일단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의 전체적인 철학사에 있어서 이런 칸트의 철학은 대단히 중요한 근대 철학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칸트는 이 인식론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철학적 이제 사유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느냐, 우리의 알미 성립되는 과정을 칸트는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그죠? 우리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저는 이제 먼저 감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그죠? 감각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 능력, 수용성, 그리고 감각 능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성을 통해서 이 센스 데이터를 감각적 자료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후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촉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인식 속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말은 결국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유입이 되면서 이것은 그죠? 이 감각적인 자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공간이다 말이죠.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공간이 변화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감각 자료들은 항상 이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큰 틀을 통해서 항상 감각이 되고, 이 시간과 공간의 틀을 벗어나는 감각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런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공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감성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센스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지성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이 감각 자료들, 우리 몸속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온 이런 감각 자료를 정리 정돈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은 무질서하고 잡다한 감각 자료에다가 개념을 적용을 해서 저기 뭐다라는 개념을 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고대 철학, 중세 철학을 거쳐서 경험론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감각되는 거 이외에는 모든 것이 감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것을 벗어난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고, 이 합리론적인 관점에서는 그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그러한 관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칸트는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을 합치면서 결국 이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그것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서 대상을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 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 능력을 통해서 결국 적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문장 명제가 성립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을 통해서 들어온 그 센스 데이터들을 지성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개념을 만들어내고 저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문장 명제를 성립되도록 하면서 우리의 인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성뿐만 아니라 또 이성은 이와 같은 좀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이제 정리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판단을 통해서 발생한 명제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제 서로 또 묶어서 묶는 것이 바로 이성의 작용이다. 그 이제 들어온 그런 그 감각 데이터를 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했는데, 이 정리한 것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또 묶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성의 작용이고, 그리고 감각을 통해 그와 같은 사물을 받아들이고 지성과 이성이 이것을 정리해서 결국은 인식이 성립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성립 과정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동적으로 감성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러한 센스 데이터들을 이성과 지성이 규정을 함으로 해서 그 결과로서 우리의 인식이 성립되고 삶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칸트의 그 인식의 성립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알미 성립하는 과정에서 그럼 알미 어떻게 성립되느냐, 그게 센서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결국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센스 데이터가 들어와서 정리되는 그것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크게 두 가지의 이 형태로 성립이 된다는 거죠. 하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센스 데이터 자체가 결국 내용이 되겠죠. 그죠? 감각 소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 소열이라는 말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감각이 부여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봤을 때,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것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감각 소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관을 통하여 주어지는 감각적인 자료. 그래서 이제 경험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것은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오면, 컨텐츠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이제 하나의 형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형식이다, 또는 칸트에서 이것을 오성의 범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성의 범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센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 이게 뭐 다양한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것을 뭐 나무면 나무, 또 뭐 풀이면 풀,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류하는 것을 그죠? 오성의 범주가 결국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해력의 기본이 되는 선천적 논리적 개념 구조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이것은 선험적이고 초월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성이라는 하는 이 기능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그와 같은 이성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합리론의 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가진 이성의 기능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소요, 센스 데이터들을 오성의 범주에 따라서 잘 분류를 해서 이걸 체계화시켜서 결국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저 앞에 현상이 있단 말이죠. 그럼 현상은 우리가 그냥 그 감각 소유로서 들어올 때는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들어와서, 그죠?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저걸 이제 오성의 범주가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색깔이 뭔지,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그죠?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쭉 분류를 해서 그 분류 결과 저것은 나무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성립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R은 기본적으로 컨텐츠와 폼으로 분류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인식이 성립이 되고 저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알미 경험과 더불어 시작을 하지만은 반드시 경험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오성의 범주라고 하는 이 이성적인 작용이 없으면 아무리 센서 데이터가 들어와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을 분류하고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해서 그걸 인식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오성의 범주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난 다음에 저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있지만은 그 본 것을 전부 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인식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오성의 범주가 작용해서 분류된 것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칸트는 이 우리의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인식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성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감관에 의해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언적 의식이 구성해내는 것이다. 이게 선언적 의식이라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성의 범주인 이성이나 지성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을 구성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관주의적이고 관념론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세계는, 그죠?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는 인간이 결국 자기가 창조를 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오성의 범주가 창조해낸 것이죠. 이 세계의, 왜냐, 인식을 통해서, 그죠?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센스 데이터를 그 지성과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는 결국은 내가 오성의 범주가 결국 창조한 것이고, 그죠? 그것은 그렇게 되다 보니 그런 인식을 이제 그런 철학 사상이 제시가 됨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근대적 인간은 결국은 인간이 주체라고 하는 진정한 주체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 고대 철학이나 중세의 종교 철학은 이 그 인식의 주체로서의 그 인간을 상정을 하지 않는 거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 인간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죠? 실제의 세계의 그런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봤는데, 칸트에 와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체적으로 인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세계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바뀐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근대적 인간의 출발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와 중세의 인간의 사고에서 근대의 인간의 사고로 넘어가게 만든 그런 이제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칸트는 이 오성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과관계를 이탈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나의 컨텐츠와 나의 그 오성의 범주에 의해서 결국은 그 세계를 구성해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결국 인과관계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성의 범주가 구성해 놓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칸트는 이 뻔한 것이다 말이지. 결국은 인간론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 구성이다, 세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 보면은 개별적인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성해 놓고 산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인식에 따라서, 그죠? 자기 인식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 세계를 구성해 놓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구성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오성의 범주라고 하는 것이 인과관계 속에서 결국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인간론적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칸트의 철학에서 이 순수 이성에서 실천 이성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센서 데이터가 다시 말해서 감각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이런 순수 이성에서는 논의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죠? 그것은 결국은 순수 이성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 이성의 대상의 문제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이 순수 이성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순수 이성에서 논의될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문제되는 게 이 절대자의 문제죠. 그죠? 그럼 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 절대자의 존재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결국 그것은 순수 이성으로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천 이성으로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도덕적인 기저로서 요청되는 것이며 그것은 존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감각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성의 범주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과학적인 세계, 그리고 인과관계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실천 이성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칸트 입장에서 우리가 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 그건 인식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감각의 세계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이성을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칸트 철학을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칸트는, 그죠? 인식론적 순수성을 지향하고 있고, 초경험적 자아가 있어 이 세계를 구성한다. 초경험적 자아라고 하면 여기서 이성적인 작용이죠. 이성이나 지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선천적인 그런 이제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식을 위한 내용과 형식이 있고, 이 순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면 실천 이성에 대한 요청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실천 이성의 요청을 통해 절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절대자인 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칸트 입장에서도. 만약에 있다면. 자, 특히 이제 이 도덕과 관련해서, 그죠? 어떤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뭐냐? 그건 우리가 이 순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천 이성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간에게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 행동이 옳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는 선의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의 선언적으로 그와 같은 옳은 것을 지향하려고 하는 선의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양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선천적으로, 그죠? 주어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너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결국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양심.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태양이다. 이 마음의 태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그죠? 비가 오고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이라도 우리가 밑에 있으면은 어둡게 보이지만은, 그죠? 태양이 안 보이지만은 결국은 구름이 걷히면 그 위에 태양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와 같은 마음의 태양이라고 하는 양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하는 바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다시 말해서 순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실천 이성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포스츄레이션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실천 이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절대자의 문제라든가 또 이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칸트 철학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결국 근대 계몽주의를 완성한 철학이기도 하고, 동시에 근대적 인간에 대해서 명백한 한계를 부여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고대 히랍의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이제 칸트를 통해서 근대적인 인간으로서의 사고가 바뀌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